맹자는 어떤 식으로 구체적으로 자신의 문명 기획을 해 나갔을까? 첫 번째는 대통일의 인간학적 기초 구축이라는 기획입니다. 자, 이 대통일, 인간학적 이런 표현들이 낯설 수 있으실 터인데요. 일상적인 차원에서 뭐 당신이나 나나 이전까지는 서로 나는 A 나라, 당신은 B 나라 해서 서로 뭐 눈만 부딪히면 싸우는 그런 관계였지만 지금은 이제 하나로 통일됐으니까 당신이나 나나 가만히 보니까 우리 같은 인간이더라,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상상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한다. 이게 제가 표현한 대통일의 인간학적 기초 구축이라는 기획입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 춘추 시대 이후로 맹자 시대까지요, 적어도 300여 년 가까이 중국이라는 나라, 흔히 중원이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이 시공간이 몇 개의 나라로 나뉘어져 가지고 정말 죽자사자 싸웠습니다. 그 시기가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좀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뭐 A라는 나라의 제후 군주가 나는 싸우는 거 진짜 싫다, 싸우지 않고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는 방법 없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어떠한 노선을 선택을 해서 걷는다. 그러면 망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왜? 나머지 나라들이 가만두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대가 그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가면 갈수록 대량 학살이 일어납니다. 전국 시대 사람이 아닌 그런 대량 살육이, 학살이 일상화되지 않았던 그 전 시기를 살았던 공자도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죽는지 모르고 죽게 하는 것을 일러 학살이라고 한다라고 논어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대표적인 거죠. 내가 왜 죽는지 모르고, 내가 언제 죽는지 모르고, 내가 어떻게 죽는지 모릅니다. 요새는 더 심하죠. 뭐 폭탄이 하나 떨어진다, 그러면 진짜 밥 먹다가 죽는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게 그렇게 가장 비인간적이고 비인륜적인 그런 거대 폭력인 거죠. 그런데 가면 갈수록 그러한 대량 학살 살육이 일상화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A 나라, B 나라 이렇게 나뉘어져 가지고 싸우던 사람들끼리 저쪽 나라의 사람과 내가 한 가족이다, 뭐 한 나라의 백성이다, 이런 것을 느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신문이나 텔레비전이나 요새 인터넷 같은 거, SNS 같은 것들이 없다라면 저 미국에 사는, 저 남미 쪽에 사는, 저 아프리카에 사는, 유럽의 저 북구 쪽에 사는 우리나라 동포들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그 동포들이 한국에 사는 지금 우리 국민들하고 동질성을 느낄 수 있었을까? 대한민국 한반도 내로 범위를 국한해도요, 그러한 매체가 없다라면 부산이라든지 목포라든지 강릉이라든지 대전이라든지 이쪽에 가볼 일이 없었다라면은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과 내가 한 동포다라는 그런 식의 동질감, 유대감 같은 것들을 느낄 수 있었을까? 근대적인 매체는 19세기, 20세기 이언저리에 이제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죠. 제 옛날에 무슨 그러한 매체가 있습니까? 그런데 허구한 싸웠거든요. 그러한 상대국 백성들하고 나하고 동질적인 인간이다, 너나 나나 똑같은 인간이다,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일상 속에서 얼마나 주어졌을까?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요, 사실은 거의 남남인 거죠. 그런데 맹자는 그거를 하나로 묶어내야만 백성들이 지속 가능한 안정적인 삶의 토대 위에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질감을 느끼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고민을 한 거죠. 뭘까? 그게 바로 성선설입니다. 보통 성선설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윤리학 쪽에서 많이 연구를 하는데요, 문명을 기획한 맹자라는 각도에서 성선설을 보면요, 성선설은 맹자 당시에 맹자에게는 그렇게 이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중원에 사는 사람들에게서 동질적인 유대감을 느낄 수 있게끔 그 터전을 만들어준, 그 토대를 만들어준 그런 학설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맹자는요, 하늘이 보증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어제까지 박터지게, 죄송합니다, 속된 표현을 써서 그렇게 싸웠단 말이죠. 앙숙입니다. 그런데 통일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실은 당신도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고 나도 선한 본성을 갖고 있는 존재요. 그러니까 우리 교집합이 있지 않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의 집단인 겁니다. 하나의 백성인 겁니다. 잘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말은 쉽죠. 그런데 그거에 진짜 마음으로부터 동의가 돼야지 진짜 한 나라의 한 천하의 동일한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음으로 이게 동의가 되려면 어제까지 지금 싸웠는데 말은 설사 그런 식으로 주고받는다 하더라도 이거 믿을 수 있나? 또 뒤통수 때리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의심을 인간이라면 충분히 가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맹자는 너도 선하고 나도 선하다라는 이 성선설을 하늘이 보증한다라는 식으로 당신도 하늘 믿지 않소. 하늘의 위력을 당신도 알고 있지 않소. 경험하지 않았소. 또 당신만 경험한 게 아니라 당신 부모 세대도 경험을 했고 조부모 세대도 경험을 했고 그거보다 한참 태고 쪽의 선조 시절부터 하늘이 선한 존재라는 것 당신이 경험하지 않았소. 믿지 않소. 그러니까 하늘이 보증하는 이 성선설은 맞는 거요. 우리 잘해봅시다. 하늘의 본성을 맹자는 선하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이건 맹자만의 독특한 견해는 아닙니다. 저 옛날서부터 하늘은 기본적으로 선하다라고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통적인 믿음, 맹자 이전에 적어도 1000년 넘게 쌓여서 쭉 흘러내려오던 그런 전통적인 관념에 기초해가지고 우리 모두 다 그 하늘의 선함을 신분 고하하고 상관없이 또 어느 지역에 살았느냐하고 상관없이 또 직업이 뭐냐 얼마만큼 배웠느냐 이런 거에 상관없이 그 하늘의 선함을 우리는 다 태어날 때 타고난다. 그리고 우리는 한 집단이다. 한 부류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럼으로써 대통일할 수 있는 인간적인 차원에서의 기초를 구축하는 작업을 맹자가 수행하고자 했던 겁니다. 보통 성선설 하면요 왠지 그냥 괜히 힐링이 되는 것 같잖아요. 인간은 본래 선하다. 그런데 뭐 살다 보니까 사회 조건 때문에 악하게도 됐다. 뭐 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뭐 희망이 없는 그런 존재는 아니다. 뭔가 이런 식으로 논리를 만들어갈 수 있으니까 성선설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힐링이 되는 그런 식의 학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선설은요 힘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쉽게 말해서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불온하기 그지없는 그런 학설이었습니다. 왜 사람이 본성적으로 선하다라는 말이 왜 불온한가? 특히 힘이 있는 사람한테는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맹자는 성선설의 보증을 하늘에서 찾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천자도 그렇고요. 천자로부터 일정 지역의 통치를 위임받은 제후 넘버 2들이요. 지역의 군왕들이요. 이 사람들도 그렇고 자신들이 백성들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는 어디로부터 나온다라고 철석같이 믿고 또 그렇게 백성들한테 얘기를 하느냐? 하늘로부터 나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군왕이 돼서 백성을 부릴 수 있는 그 권리는 그 근거는 그 정당성의 원천은 하늘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하늘로부터 인간이 누구나 다 선함을 타고나죠. 자, 이런 상황을 한번 상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백성입니다. 근데 저는 하늘로부터 타고난 선한 본성을 살아가면서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가 소속되어 있는 우리 지역의 군주 제후는 가만히 보니까 선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제후한테 그 지역을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을 통치하라고 위임을 해준 천자도 딱 보니까 별로인 것 같아요. 함량 미달인 것 같습니다. 도덕적인 차원에서. 자, 그러면은 나는 하늘로부터 허락받은 것, 타고난 것을 잘 지켰는데 저 사람들은 안 지켰단 말이죠. 근데 저 사람들이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하는 그 근거는 하늘로부터 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자신들이 권력을 행사할 때는 하늘을 근거로 대고 실제 삶은 하늘하고 배신하는 배반되는 삶을 산다라면 하늘 배로 살고 있는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가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또 입장을 바꿔가지고 하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늘의 입장에서 김어래라는 저 사람은 평민이지만 제가 태어날 때 준 선한 본성을
잘 보존하면서 삶 속에서 실천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천하를 다스리라고 천자로 세워줬는데 요 사람은 내 뜻대로 천하를 다스리지 않아요. 그럼 하늘 입장에서 누가 더 발칙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성선설은요, 역성혁명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씨를 바꾸어서 천명을 바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성씨를 바꾼다라는 것은 왕실의 성씨를 말합니다. 임금을 바꾼다라는 겁니다. 임금을 바꿔서 천명을 새롭게 한다. 이게 역성혁명인데요. 흔히 쿠데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둘을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역성혁명의 성선설은 윤리학적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천자가, 제후가 하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를 비롯해가지고 평민들 중에서 하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하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하늘의 이름으로 하늘의 뜻대로 살고 있지 않은 천자나 제후를 쫓아내는 것, 이게 바로 역성혁명인 겁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한테 성선설은 불어나기 그지없는 그런 학설인 겁니다. 제가 서두에서 맹자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맹자는 저 옛날서부터 줄곧 일관되게 유교의 핵심이었다, 공자의 적통이었다, 그 말이 맞으려면 빨리 잡아야 10세기, 그 다음에 확실하게 그 말이 맞아떨어지는 건 12세기 이후의 일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요, 맹자의 이 성선설과 역성혁명론이 군왕들한테 불편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경전의 이름으로 승인하기가 이게 참 저어됐던 거죠. 이 성선설이나 역성혁명론 같은 것들은 맹자가 대통일의 인간화적인 기초를 구축하기 위해 가지고 만들어낸, 고안해낸 그런 학설인데요. 이게 이런 식의 정치적인 차원에서 활용이 된다라면 엄청나게 큰 파급력을 지닌 무진장 센 학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힐링이 될 수 있는 학설인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상당히 센, 그러니까 급진적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그러한 학설이었던 겁니다. 자, 두 번째 기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학적 기초를 구축하는 작업을 맹자는 수행을 했는데요. 의의 시대라는 시대적인 조건 속에서 맹자가 만들어낸 그러한 기획이었습니다. 자, 의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요, 의는 정의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의로움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요. 전국 시대, 맹자가 살았던 시대는요, 의로움의 시대였다, 정의의 시대였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대량 학살을 하면서 밥 먹듯이 일상적으로 그렇게 나라들 사이에서 싸웠다라고,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분명히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무슨 정의의 시대입니까? 현상은 그랬고 실상은 그랬을지언정 지식인들이 우리 이러면은 중국 전체가 공통적으로 망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의로움을 추구를 해야 된다. 정의를 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하고 정반대되는 그러한 지향을 지식인들이 집중적으로 펼쳐냈던 시대다. 이런 차원에서 전국 시대는 의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맹자만 그랬느냐? 혹은 맹자가 소속되어 있는 유학 혹은 유가 혹은 유교라고도 하는데, 요 학파만 그랬느냐? 아닙니다. 한비자라는 사람으로 대변되는 법가라는 그러한 사상 유파에서도 의로움을 중시를 했고요. 의로움 하면 이거 인위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부정을 하고 무의자연해라, 그러니까 자연을 본받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라고 얘기를 했던 노자나 장자 같은 그러한 도가 계열에서도 의로움을 중시를 합니다. 묵가라고 해가지고요, 평민들의 철학이라고도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학파에서도 의로움을 굉장히 중시를 합니다.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느냐? 의로움을 윤리학적인 기초로 해서 대일통을 일궈내자라는 겁니다. 좀 전에 제가 평민의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묵가 학파인데요. 이 묵가 학파를 창시한 사람이 묵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묵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있으면 한 가지의 정의가 있고, 두 사람이 있으면 두 가지의 정의가 있다. 10사람이 있으면 10가지의 정의가 있고, 100사람이 있으면 100가지의 정의가 있다. 그러니 싸울 수밖에 없지 않느냐? 저마다 다 의로움이 다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그 싸움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저마다 동의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의로움을 만드는 거죠. 그거를 맹자는 통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통의라는 말은
통할 통자에다가 정의할 때 의자를 쓰는 건데요. 이건 무슨 뜻이냐? 어디서든 통할 수 있는 의로움이라는 겁니다. 나한테서도 통하고 내 옆 사람한테서도 통하고 또 우리 옆 동네에서도 통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옆 나라에서도 통하고 그럼으로써 전 천하에서 통할 수 있는 의로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맹자는요, 공자가 얘기했던 공자의 핵심적인 주장은 어짐이라고 번역이 되는 인인데요. 이 인에 대해서 맹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실은 그건 인의다. 그러니까 인이 초점이 아니라 의가 초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공자의 학설도 확 재해석합니다. 그럴 정도로 의로움을 중시를 했고, 공통의 의로움, 그러니까 통일을 구축을 함으로써 대통일의 윤리학적인 기초를 만드는 기획을 맹자는 굉장히 신경을 쓴 겁니다. 이런 것은 제가 독창적으로 알아낸 건 아니고요. 주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성리학을 집대성한 사람인데 이 사람한테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학자 중에 한 사람이 정의라는 사람이고요. 이런 정의가 맹자의 학술사적인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맹자는 성현의 문 중에 공헌이 있는 점이 말할 수 없이 많은데요. 예컨대 하나를 들자면 이거 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공자는 다만 어지린자 하나만 말했지만 맹자는 입만 열면 인의를 말했다. 인과 의를 말했다. 이 정도로 맹자가 의를 중시를 했다라는 건 저 옛날에 지식인들도 학자들도 계속 주목해왔던 그러한 맹자의 특징적인 학설, 사유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기획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일통의 시공간을 창출하는 기획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맹자의 시대는 나라별로, 제후의 나라별로 나뉘어져 가지고 서로 대량 학살도 마다하지 않고 싸울 정도로 그렇게 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게 맹자의 시대만 있었던 현상이 아니라 그게 그 당시에, 그리고 맹자 이전 시기인 춘추 시대서부터도 그게 기본값이었습니다. 가장 기본이었다라는 거죠. 논어를 촘촘하게 꼼꼼하게 읽다 보면 공자가 기본적으로 전제하고 정치는 이래야 돼, 경제는 이래야 돼, 나라의 윤리적인 기초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나라는 제후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중원 전체, 제후들의 집합체인 천하를 기본값으로 놓고 천하는 이래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진 않았고요. 물론 그런 대목도 분명히 있지만 주되게는 어느 한 나라를 정치적으로 어떻게 교화해야 되는가, 경제적으로 어떻게 발전시켜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었는데요. 맹자는 그런 식의 기본적인 사유를 갖고는 대통일을 일궈낼 수 없다라고 해서 천하라는 단위를 가장 사유의 기본값으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어렵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요새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세기 90년대 중반 이후로 국제화, 세계화가 쭉 삶의 기본적인 전제이자 목표이자 당위로서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친구들하고 한 3명 정도 창업을 했다 하더라도 내 창업의 목표를 어디에 두느냐? 세계적인, 국제적인 경쟁력을 두는데 둡니다. 옛날에도 그랬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70년대, 80년대 창업을 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에서 최고가 된다라는 걸 생각을 했지 세계에서 최고가 된다, 이런 거 생각 안 했단 말이죠. 자, 70년대, 80년대 생각을 했던 그런 것들이 제후의 나라를 단위로 생각을 했던 공자 시대의 사유방식이라고 한다라면 맹자는 그거를 탈피해야 된다. 우리는 천하를 봐야 된다. 월드를 봐야 된다. 이게 기본적인 사유의 출발점이 돼야 된다. 예컨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그 천하라는 시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이 맹자는 천하라는 이 용어 단어를요 참 많이 갖다 씁니다. 여기 보면요 점층법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고을에서 내가 최고이고자 한다면 그 고을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과 벗하고, 그거 갖고 내가 성에 차지 않으면 한 나라에서 최고인 사람과 벗하고, 그거 갖고도 성에 차지 않으면 천하에서 뛰어난 사람과 벗을 해야지 내가 최고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당대 자기가 살고 있는 이 천하에서도 내가 그 천하의 최고하고 벗했는데도 좀 성에 차지 않는다.
그러면은 저 옛날 시대에 최고였던 사람들하고 벗을 해서 그럼으로써 내가 천하가 될 수 있다. 당대적인, 그러니까 자기 동시대에서 최고가 되려면 천하에서 내가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또 그거 갖고 부족하다. 저 옛날서부터 1000년 전서부터 최소한 각 시대에 그 천하에서 각 시대별 천하에서 최고였던 사람들과 내가 벗을 함으로써 통시적으로도 내가 최고고 또 당대적으로도 지금 동시대에서도 내가 최고인 그런 사람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기본적으로 네가 네 삶을 기획을 한다라면 저 옛날서부터 동시대 가장 넓은 범위인 천하까지 다 기본적인 너의 사유의 범위로 삼아라. 그래야만 대통일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였던 겁니다. 자, 이거 말고도 맹자를 보면 이 대통일의 기획이 아주 촘촘하게 나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항산이라고 해서 늘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갖춰줘야지 그 다음에 도덕적으로 사는 그러한 것도 교육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이러한 대통일 기획의 경제적인 차원에서의 기획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그거는 이제 설명드리지 않고 앞에 세 가지 설명으로 이 맹자의 중원천하 대통일 기획에 대한 그 일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끝으로 그러면 이 맹자의 중원천하 대통일 기획의 운명은 어떻게 됐는가? 맹자 당시에는 실패했습니다. 왜냐하면 맹자 죽고 나서 200년 가까이 흐르고 난 다음에 진시황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중원천하를 드디어 크게 통일을 합니다. 근데 그때 그 통일의 이론적인 또 윤리학적인 또 정치학적인 기반으로 삼았던 것은 맹자로 대변되는 유가가 아니라 법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맹자의 문명 기획은 볼 필요가 없는 건가? 아닙니다. 맹자 이후로 약 2000년이 넘는 그 정도의 유교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는 대충 1000년을 단위로 해서 두 번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000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유교의 밀레니엄. 이때는 그러면 어땠느냐? 이때도 패배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맹자 계열이 그 첫 번째 유교 1000년의 주류로서 선택되지 못하고 맹자의 제자 중에서요, 자한이 자윤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요 계열에서 순자라고 하는 또 제자백가 중에 한 사람인데 맹자보다 한 두세 대 정도 후의 학자입니다. 이 순자 쪽으로 이어지는 계열이 첫 번째 유교의 1000년에서 정통으로 채택이 됩니다. 한 무제 때 대충 서기전 2세기 말서부터 1세기 초엽 언저리까지인데 이때 유교가 국교화가 됐다. 유교가 그때 이제 왕조 이름이 한이었는데요. 한 왕실의 최고 통치 이데올로기로서 격상이 됩니다. 이때 이제 채택이 된 게 맹자 계열이 아니라 순자 계열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진 한 7, 800년 동안 순자 계열이 득세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유교의 밀레니엄을 보면 역시 맹자 기획이 실패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 유교의 밀레니엄은 어땠느냐? 이때 맹자가 화려하게 부활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의 1000년을 그냥 유학 혹은 경학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1000년을 새로운 유학의 시대다 해서 신유학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신유학의 핵심이 바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성리학입니다. 이 성리학의 시대에 와서 맹자는 화려하게 부활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로 근대 이후 지금 한 100여 년이 지난 21세기 20년대인 지금도요, 유학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성리학의 시대다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맹자의 시대인 거죠. 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느냐? 맹자가 바로 성리학을 만들어낸 요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리학의 DNA가 바로 맹자였다라고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유학의 시대에 들어와서 맹자는 화려하게 부활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유학의 시대 이후로 맹자의 그러한 문명 기획이 문구 그대로 현실에서 수행된 것은 아닙니다. 현실은
맹자가 얘기했던 성현의 말씀대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하고 완전 정반대로 흐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설사 그렇다 손치더라도 최소한 신유학의 시대 이후로는 무슨 얘기를 하냐? 그래도 맹자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노력은 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이런 점에서 맹자의 기획은 살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맹자의 기획이 꼽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중국에서만 맹자의 기획이 신유학의 시대 이후에 성공을 했느냐? 아닙니다. 우리 한국하고는 무관하냐? 그런 맹자의 문명 기획이요? 아닙니다. 정도전이라고 들어보셨죠? 조선 건국의 청사진을 만들었던 그런 엄청난 학자죠. 이 사람이 조선 건국 기획을 했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그걸 한 문장으로 줄이면 성리학의 나라로 조선을 만들겠다 이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맹자는 성리학의 DNA다. 맹자서부터 발언되는 문명 기획이 정도전을 비롯한 조선 건국 주도 세력들에게 그것이 흡수가 됐고 그게 조선을 만들어냈고 그게 어떻습니까? 500여 년 동안 지속이 돼서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맹자가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을 저는 무엇을 갖고 보통 입증을 하느냐? 저는 우리 지폐를 갖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닌데요. 우리 지폐 속 인물이 어떻습니까? 이태계 이황 선생 있죠? 율곡 이희 선생 있죠? 그 다음에 가장 고액권인 5만 원에는 심사임당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다 어떤 분들입니까? 인문적으로 막강한 사람들입니다. 자본주의의 총화라고 할 수 있는 화폐, 지폐의 이러한 인문적인 영역에서 진짜 최고의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의 초상화가 실려 있습니다. 뭐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죠. 글쎄요.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만 놓고 봐도 우리 현실 속에 맹자로부터 비롯된 그러한 성리학으로 대변되는 문명의 기획이라는 것은 그 일단이 아직도 면면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